그 제가 워라벨도 중요한데 워레벨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 이거는 자기 월소득의 15%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 좀 골프 좀 한번 시작해 볼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633만 원이 월소득이 넘지 않으면 일단은 시작하지 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재테크는 정말 거들 뿐. 재테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을 준비하셔야 돼요. 돈을 조금 벌더라도 난 너무너무 거기 나가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일을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JTBC에서 차량, 소득배 차량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좀 경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좀 가볍게 하기를 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고정으로 이렇게 나가기로 했는데, 예, 뭐 앞으로 조금 재밌는 내용들, 좀 가벼운 내용들을 위주로 좀 전달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작가 TV 나와주셔서 네. 가장 많은 댓글 중 하나가 네. 그때 소득별 차량에서 월에 200, 300 벌면 차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예. BMW, 네. 버스, 기차 이런 네. 것들 뭐 그죠. 이용해라라는 멘트에 이제 코멘트로 아니 2, 300이면 차도 사면 안 되는 거냐 네. 이런 댓글도 좀 달리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좀 네. 이 악성 댓글인가요? 좀 약간 악플 같은. 악플일 수도 있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소연? 하소연일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할 수 할 있는 거 수도 아니야.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실패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느냐. 사실 우리 사회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은행의 어떤 그 뭐 연체율 증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 부실했던 뭐 IM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개인의 경제의 실패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회에 또 국가에 또 이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그 소득대에서는 우리가 사실 차를 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아껴서 내 자산을 이제 불려야 되는 단계인 거니까. 자, 한국인이 돈에 대해 너무 모른다고요. 돈에 좀 어떤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글쎄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너무 이제 급속도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저부터도 사실 학생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국영수 위주의 교육만 받았지 이제 경제 관념, 개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거 세대일수록 조금 그래도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아껴 쓰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몸에 뱄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분들 같은 경우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대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또 2008년 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저금리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있는 모든 돈들이 사실 굉장히 투기적 성향이 강해지고 뭔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따박따박 모으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한 방에 좀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어떤 그 투기적 심리가 시장에 좀 많아지면서 이제 약간은 경제 개념이나 관념들이 좀 없어지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대표님은 이제 소비, 전략 이런 콘텐츠도 많이 만드시다 보니까 특히 MZ 세대 분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실 텐데 인스타그램 보시다 보면 그러면 좀 좋은 소비, 바른 소비 그다음에 이건 나쁜 소비인데 조금 구별한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뭐 좋은 소비냐 나쁜 소비냐는 자기 소득에 근거한 소비가 가장 좋은 소비니까 자기 소득에 근거한 소비인지 아닌지는 사실 인스타그램 안에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MZ 세대분들 3명하고 무슨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나이가 20대시고 대부분 다 취준생 아니면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자 그랬는데 어김없이 나온 것이 호캉스, 오마카세, 해외여행 명품. 취준생인데? 네, 취준생인데 그리고 해외여행, 파인다이닝 뭐 이런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달에 얼마 알바해서 버느냐 했더니 뭐 60, 7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MZ 세대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뭔가 소비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 때는 경험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경험이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 사서 고생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경험이라는 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본
극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이라고 말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마치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뭐 나이대, 세대가 다 좀 많이 다양하시겠지만 네. 경험이라는 건 정말 분명한 거는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지 네. 소비의 역사가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게 어느 방송에선가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취미는 맛집 탐방이라든가 여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그 멘토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취미가 아니다.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 그렇지. 맛집 탐방하고 여행 가는 건 누구라도 좋아하는 거고 정말 너만이 좋아하는 정말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는데 저는 좀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소비를 해서 하는 경험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뭔가 착각하는 경우가 조금씩. 제가 소득별 그 차량 그 네. 계급도 만들어내고 절대 2, 300이면 차 사지 마라 그랬더니 네. 그거에 대응하는 또 영상이 나왔어요. 아, 진짜. 뭔 소리냐? 무조건 돈 벌기 시작하면 바로 차부터 뽑아라. 뭐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 나름대로 뭐 그분은 또 그걸 주장하시는 그렇죠. 뭐 건데. 특히 뭐 영업 쪽이라면 네.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무조건 타고 넓은 세상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네, 넓은 세상이 뭐 차 끌고 다니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보는 거냐? 뭐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 MZ세대가 아무래도 2020년, 21년, 또 22년 상반기까지면 또 이 중식 시장과 부동산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골프를 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네, 코로나도 있었고.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식도 부동산도 별로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는 골프에서 테니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기족 스포츠라 불리는 대표적인 스포츠인데 사실 테니스는 골프에 비하면 돈이 제가 많이 안 들죠. 테니스를 좀 치고 있거든요. 네.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골프 치는 거에 한 10분의 1도 돈이 들지 않아요. 아, 저도 지금 급 관심이 생기는 게 이제 저도 운동을 이제 조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니스 그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골프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네. 이런 넘어온 현상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코로나 때 그 좀 갇혀 있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그때 이제 이 골프를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골프는 과연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은 해도 되느냐? 요거 좋습니다. 네, 요거 얘기한 적 없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문화, 레저, 취미, 운동에 얼마를 사용해야 되냐. 그렇죠. 자, 이거는 자기 월소득의 15%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월소득의 15%? 예, 왜 그러냐면 말이죠. 문화 레저. 예, 이 15%를 넘는 돈을 취미나 어떤 문화생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 2030, 40 세대가 저축을 30, 40% 이상 못해요. 그렇죠. 자기 소득에. 그래서 이 15%라는 거를 계산을 봤을 때 제가 한번 그 골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뭐 골프 유튜버 중에 뭐 심짱 골퍼님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유튜브로서 본인이 골프 시작하면 돈 얼마 드는가 뭐 이런 걸 막 찍은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기초로 좀 계산을 쭉 해보니까 비기너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기 3개월은 한 달에 한 2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습장도 끊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스크린 골프도 쳐야 되고 또 스크린 골프 치다 보면은 또 내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기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뭐 시켜 먹어야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비들을 보니까 장비도 사야 되고 그래서 한 200만 원 들고 이 3개월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두 달에 한 3번 정도 라운딩 간다. 한 달에 한 1.5회 정도 라운딩 간다는 거를 기준으로 비용을 뽑아 보니까 한 달에 한 95만 원 정도 들어요. 비기너인 경우에, 비기너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5년 이상 베테랑인 골퍼들은 솔직히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연습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나가자 그러면 쓱 나가고 이러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도 이제 비기너만큼 많이 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65만원? 요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비기너인 경우에 95만원을 자기 문화생활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95만 원이 15%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5만 원 나누기 0.15 하면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면 월소득이 633만 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연봉 1억이네요. 예, 633만 원이라는 정도의 월소득이 있으면은 95만 원을 골프에 써도 이게 15%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비기너인 경우는 633만 원 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한 15년 이상 된 베테랑이다. 골퍼다. 베테랑 골퍼다. 그러면 뭐 매일 스크린 골프 치고 매일 라운딩 가고 연습장 가고 이러지 레슨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65만 원 나누기 0.15 하면 433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이상 된 베테랑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녀도 좀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골프 한 15년 이상 쳤다 그러면 나이가 아주 젊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됐다고 봤을 때 15년 이상 베테랑들은 한 달에 433만 원 정도만 돼도 뭐 칠 수는 있는데 433만 원이 안 되면 좀 약간 요거는 돈에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김작가 TV를 보신 많은 분들 중에도 좀 골프 좀 한번 시작해 볼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골프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도 모르니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633만 원이 월소득이 넘지 않으면 일단은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이제 날카로운 냉철한 멘트. 근데 골프 관련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대부분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 자연, 그다음 두 번째가 사실 이 스포츠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 그렇죠. 잘 없거든요. 네. 근데 골프가 그게 가능한 거고 세 번째가 제일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마치 이제 내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좀 들잖아요. 그리고 이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을 인스타그램에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거 이게 큰 건데 저 골프장 라운딩을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정말 딱 한 번 우연찮게 갔거든요. 저 그때 이후로 골프를 안 치시는군요. 안 쳐요. 그때 이후로 지금 한 번도 안 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자연 너무 좋았고 대화 너무 좋았는데 세 번째는 저는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게 내가 아직 올라갈 길이 많은데 뭔가 성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벌써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안 좋아. 이거 아직 나는 이 대자연에서 대화를 느낄 정도로 여유를 느낄 단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가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도 한번 정말 이게 내가 진짜 좋아서 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보여주기 좋아서 아니면 뭔가 성공한 느낌이 들어서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골프 치세요? 저는 뭐 시작은 되게 오래돼서 한 2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최근 5년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시간적인 면도 있고 조금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이게 왠지 나가면 내가 그렇게 성공 안 했는데 마치 뭔가 이렇게 내가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그럴까? 네네네. 그런 느낌이 사실은 좀 좋다기보다는 이거 내가 너무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느낌 때문에 최근에 뭐 이제 한 5년 정도는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 요즘 테니스 치는데 여러분 테니스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정말 골프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도 적게 들고요. 작가님이 또 이 얘기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그 테니스장 또 이거 너무 또 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50만 원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돈이 들긴 드는군요. 왜냐면 테니스 라켓을 사야 되고 신발도 그냥 사도 되는 그냥 신발 신어도 되는데 테니스 신발을 사면 이 두 개를 하면 끝이에요. 그 두 개가 다 합쳐봐도 50이면 그걸로 최소한 몇 년은 즐길 수 있는. 네네네. 자, 그다음 요즘 뭐 욜로족, 파이어족, 뭐 카푸어족, 그다음에 뭐 하우스푸어족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뭐 사실 경제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내 소득이나 내 자산에 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자산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자산과 소득이 성장한다는 확신과 그런 보장이 있다면이야 뭐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영상을 통해서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라이프에서 워크를 빼버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기성세대로서 사실 뭐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죠. 저도. 그런데 문제는 놀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놀아본 사람들, 세계 여행을 회사 그만두고 막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더라. 이게 왜 그러냐? 이 우리 라이프에서 일이라는 걸 완전 빼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레저의 생활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고 기다려진 이유는 휴일이기 때문이죠. 그죠. 평일날 시달려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회사에 좀 감사해야 된다. 좀 약간 나를 좀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주말이 아주 꿀맛인 건데 백수들한테 주말이 어떠냐 그러면 괜히 그냥 차만 막히고 짜증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도 즐거운 이유가 일상에서 벗어나니까 즐거운 거지. 일상이 없이 계속 여행만 다니면 그냥 고욕이거든요. 제가 워라벨도 중요한데 워레벨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워크와 레저의 밸런스를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을 빼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레저를 또 갖고 이렇게 균형감 있게 가야지. 파이어족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인생에서 워크를 그냥 빼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파이어족들은 사실은 자기가 싫어하던 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일을 바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최근에 보도 자료가 나온 게 65세 이상 노인들의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제 지금 한 30대, 40대가 그 1차 은퇴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8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네. 거의 한 70까지는 생계형 경제활동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워라벨에서 워크도 이 단어가 있듯이 결국 중요한 거는 뭐 하나 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밸런스. 그렇죠. 예. 조화가 중요하다. 빼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소액 생계비 대출 이자 미납률이 21.7%로 젊은 세대 분들의 무계획 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던데 이런 사회 현상 문제는 좀 뭐라 보세요?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의 PF 대출 부실 문제나 그다음에 그 은행권 뭐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망라해서 사실 부실 채권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 고정이하 여신 비율 같은 네. 것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자 뭐 원금은 당연하고 이제 이자까지 못 내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 직장인들은 사실 체감을 못 하지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대출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어려워지고 또 특히 청년들이 경제관념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빌렸었던 돈들이 이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해준 대출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거든요. 뭐 통신비도 못 내는 이런 청년들. 근데 이거마저도 지금 이제 이자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남일이다, 나랑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고 언제든지 어려움이라는 게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계기로 해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절약이라는 건 안 쓰자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쓰자는 거니까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없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30에서 뭐 일부에 해당되는 분들이긴 하겠지만 뉴스 보니까 요즘에는 자기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막 전당포에 맡기고 맞아요. 거기서 돈을 빌려서 뭘 하는 예.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물건인데 오죽하면은 뭐 노트북 뭐 스마트폰을 맡기면서까지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월가에서 어떻게 보면 전망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뭐 둔화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생각보다 속도가 하강 속도가 좀 미국이 좀 느리고 우리나라는 좀 빠르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 경기가 어려워져 주면은 조금 금리도 빨리 멈추고 또 인하의 시기도 좀 앞당겨지면서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미국은 금리를 당장 인하할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는 당장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 이 금융권 부실 문제, 그다음에 연체율 증가 문제, 또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 이게 하반기에 상당히 큰 뇌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 좀 아무 문제 없이 2023년도 하반기가 경기가 연착륙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모두의 바람인 거죠. 좀 잘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습관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김작가 TV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마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장인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냥 에이 뭐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소비 습관 갖고 있는 게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 제가 딱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거 5개와 중요도가 좀 낮은 거 5개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요도가 조금 낮은 가벼운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중요도가 낮은 거는 설사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막 이것 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돈을 못 모을 정도는 아닌 거긴 한데, 자, 가벼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좀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제일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구내식당 두고 자꾸 이제 점심 외식하는 습관.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외식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구내식당이 굉장히 있는데도 그냥 매일 나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심시간만이라도 회사를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데, 글쎄, 구내식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바깥에 엄청 비싸죠. 예, 축복이니까, 되도록이면 한 3일 이상은 구내식당에서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외식은 한두 번 정도 하면은 그 외식이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 요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물론 뭐 제가 가벼운 거라 그랬으니까 뭐 이거 안 지킨다고 뭐 돈을 뭐 못 모으거나 뭐 이렇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기본요금 택시 타기입니다. 기본요금 택시 타기가 뭐냐면, 우리 이제 직장인들도 택시를 탈 때 한번 생각을 해요. 네. 야, 택시는 좀 되도록 타지 말자. 돈 아끼자. 근데 우리가 전철 2정거장, 지하철 한 2-3정거장 기본 요금은 잘 탄단 말이에요. 요즘 최근 폭염이 또 어마어마한데, 아,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은 괜찮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면제부를 주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뭐 내가 뭐 엄청난 무슨 장거리를 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 2번 타다 보면 너무 편리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카드, 카카오 택시나 이런 데 등록됐던 카드 명세서를 보시면, 아, 그렇게 택시 많이 안 탄 것 같은데, 한 달로 보면, 와, 택시비가 기본 요금으로만 탔는데도 대중교통 요금만큼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요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자. 그렇죠, 예. 뭐 전혀 안 탈 수는 없겠지만 자꾸 습관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탕비실에 멀쩡한 커피 두고 매일같이 테이크아웃 커피. 예. 그러니까 이 테이크아웃 에스프레소 커피 마시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점심 식사 딱 끝나고 이제 우르르 몰려가면 그 앞에 가시는 분이 그냥 별다방 안으로 쑥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사줄 때도 있겠지만 우르르 따라 들어가면 그냥 나도 시켜야 되는데, 나는 솔직히 조금 오늘은 안 먹고 싶은데 어제도 먹고 어제도 먹고 어제는 2잔씩 먹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저 먼저 올라갈게요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테이크아웃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심지어는 점심 때 먹고 또 오후 3, 4시에 또 졸려서 내려가서 또 한 잔 먹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 10,000원 나가는 이거는 뭐 요즘 또 커피값이, 과거에는 별다방 조심하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별다방이 제일 싸요. 그래서 별다방이 너무 대중화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한 잔, 2잔 이렇게 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 쌓이는 게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계절마다 사들이는 신상 옷. 이제 올 여름에도 좀 이제 뭐 유행하는 옷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 입었던 여름 옷 꺼내서 입으면 되는데, 입을 게 없다. 입을 게 없죠. 옷장에 옷이 쫙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입을 게 없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좀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중요도가 낮은 5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위에 있는 건 뭐냐면, 과도한 엔겔 지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25%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5%가 뭐냐? 원래 엔겔 지수라는 거는 내 지출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엔겔 지수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제가 소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인 가구고 월 소득 500만 원이 안 된다면 25% 넘지 않게 하라. 내가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7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75만 원. 그래서 75만 원 정도 이상의 식생활비. 여기서 말하는 식생활비는 뭐냐면 중식비, 그 다음에 마트에서 장 보는 거, 배달, 외식. 다 포함이죠.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보다 많은 식생활비를 사용하는 것은 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뭐 내가 조금씩 다 해당은 되는데 뭐 나는 그렇게 제가 여기서 지적한 것이 이런 소비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을 좀 뭐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이 5가지를 다 하셔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중요도 순위가 높은 5가지만 안 하면 돈 모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앞에 5가지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자, 5가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네. 진짜 내 얘기다, 뭐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돈이 안 모일 수가 있는 네. 그 상황이다. 자, 가장 중요도 순위에서 높은 거에 5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이벤트 비용 지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벤트 비용이라는 게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그리고 형제 생일, 그리고 뭐 애인이 있으면 애인 생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생일, 또는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생일, 그 다음에 기념일, 뭐 아니면 뭐 미혼자 같은 경우는 베프 생일,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거의 기본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에 우리가 부모님 생신이다 그러면은 뭐 부모님한테 별다방 커피 기프티콘 한 잔 드리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5만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이런 이벤트가 1년에 어떤 사람이든 7, 8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7, 8가지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 예산 안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뭐 그냥 기준이 없이 이 이벤트 비용을 예산으로 정해놓지 않고 과도하게 소양하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열거해드렸던 이거 말고 뭐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뭐 배우자 생일, 그다음에 자녀 생일, 그다음에 뭐 기념일, 뭐 그다음에 형제 생일, 요 정도 말고도 웬만하면은 그냥 친구 누구 생일이라 그러면 막 선물하고 막 뭐 보내고 막 보내놓고 또 후회해. 내가 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래놓고 그 친구가 내 생일 때 보내는지를 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크를 해요. 근데 또 그 친구가 또 까먹고 안 보낼 수가 있거든. 그럼 혼자서 막 마음을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작년에 얘 생일 때 그렇게 좋은 걸 해줬는데 얘는 모르고 넘어가네? 뭐 이렇게. 이거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룰을 만드셔가지고 이벤트 비용을 지출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작가님은 뭐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7, 8가지 말고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막 챙기는 거 있습니까? 저는 정말 사실 가까운 사이, 진짜 극도로 가까운 사이 아니면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안 보내고 그다음에 너무 저한테 정없다.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안 보내. 커피 한 잔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가끔 보내는 게 있을지 몰라도 많이 보내진 뭐 않고. 큰 선물을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한 6, 7가지의 어떤 그 국룰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이벤트 말고는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받는 경우. 예,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건데 아무래도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보내주는 출연자분들이나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보내주시고. 근데 저는 거기에 다시 보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보내면 다음에 또 올 거고 다음에 또 보낼 거고 이게 그분이 뭔가- 처음에 살짝 섭섭해 하더라도 뭔가 이게 좀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관계 정립을 좀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만약 그분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보내면 나도 당연히 다음에 감사한 표시하고 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는 서로 딱 선물을 안 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역시 돈 버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네. 다음 가시죠. 네 번째는 말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월 소득의 15% 넘는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취미, 문화생활비에 15% 넘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골프도 최소한 비기너인 경우에는 월 소득 633만 원 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요즘 뭐 운동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이런 말이더라고요. 맞아요 하면서 아니 왜 돈 쓰면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냐. 돈 안 쓰고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데. 조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요즘 그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이 필라테스가 사실 또 싸지 어떻게 않습니다.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또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꽤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PT 받는 분들도 많아요. PT 네, 이 PT가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운동을 물론 전문적으로 해서 PT를 받을 정도로 필라테스 강습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월 소득의 15% 이내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를 계획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7가지가 나온 거예요. 자, 나머지 이제 딱 3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3가지. 이전에 중요한 거는 근데 사실 와닿는 게 아까 식비는 내 소득의 25%,
그다음에 뭐 문화생활비는 15%, 뭐 이게 뭐 어떤 분들 보면서 너무 빠듯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요거 빼고 남은 게 그럼 60%예요. 60%에서 뭐 또 못 빼고 빼면 그렇죠. 내가 모을 수 있는 모을 게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근데 그걸 모으려면 맞아요. 이거의 제한이 25, 12도, 15도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말이죠.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해당된다. 내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찔린다. 7가지 다 해당된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세 가지만 안 하면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는 네. 이 직장인들이 돈 모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버릇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해 거예요. 주십시오. 네.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직주 근접을 통해서 월 소득의 15% 이상의 주거 비용을 쓰는 행동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네.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서 근무하시는데 집이 서울이 아니야. 네. 부모님이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부모님 집에서 주거 비용을 좀 해결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근무하는데 집이 지방이라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독립 주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당연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또는 월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인기가 있다 보니 월세는 굉장히 비싸지고 최근에 전세가 조금 낮아지긴 했으나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현재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직주 근접을 실천하면은 월세가 많이 나가든지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많이 나간다라는 거는. 자, 직주 근접이 뭡니까? 그냥 직장 코앞에다 집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좋죠? 정말 출퇴근에 이 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막 1시간씩 버스 타고 막 경기도 외곽으로 퇴근을 하는데, 나는 그냥 코앞으로 탁 퇴근하니까, 한 1시간 정도 남으니까, 작가님 하시는 뭐 테니스 동네에서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 소득의 15%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쓰고, 미래를 내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1시간, 1시간 반씩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재충전도 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을 만나봤어요. 자기는 직주 근접을 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디자이너인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이 소득 갖고는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외주로 받아서 주말이나 평일날 저녁에 자기가 조금씩 이렇게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출퇴근까지 너무 1시간, 1시간 반을 하면 자기가 그 일을 못하니 좋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가 좀 나가더라도 직장 근처에 좀 작은 집을 얻고 대신에 내가 그 여가 생활에 그 출퇴근 시간에 절약된 2시간 그걸 좀 절약해서 알바를 조금씩 해서 내가 과외 소득을 만든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듣고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자기 역량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직주 근접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직주 근접을 하고 남는 시간 1시간만 뭐 하냐 그랬더니 잔다. 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회사 앞에서 술 마시고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냐. 집에. 그렇죠. 예. 택시비 안 든다. 뭐 버스비 안 든다.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상당히 이게 크냐면 이게 주거라는 게 이제 가까이 다녀 버릇하잖아요. 그러면 멀리 가게 되질 않아요. 이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서울에 계속 살던 분들은 출근하는데 한 1시간 걸려도 뭐 그냥 그 정도 걸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방에 있던 분들은 1시간 그러면 아니 그걸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자, 남은 2개는요. 자, 남은 2개. 이제 위로 갈수록 정말 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좀 묵직한 게 나오는데 자, 2번째는 뭐냐면 바로 해외 여행 다녀와서 할부로 갚는 습관입니다. 이게 말이죠. 코로나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모든 방송에서 그냥 하나같이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게 뭡니까? 해외여행인데, 제가 그 TV에서 나오는 많은 분들, 연예인분들, 이런 분들이 뭐 해외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사진 찍고, 뭐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돈을 받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내 돈으로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내 돈으로 안 가니까 아니, 나 같아도 내 돈으로 안 가고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돈으로 안 갔는데 또 돈이 나와. 그러면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 쓰고 가는 여행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행을 계획해서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벤트 자금 얘기를 했는데 1년에 내가 여행에 얼마 정도 쓰는 게 좋겠는지를 계획을 하셔서 뭐 내가 예를 들면 내 소득에서 월 소득에서 뭐 한 70% 정도 내가 여행에 꼭 써야 되겠다. 그럼 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 21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여행에 써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0만 원 갖고 가고 싶은 유럽을 못 가. 그러면 1년 참았다 모아서 2년 만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 유럽이라는 게 매일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갔다 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적한 건 뭐냐면 그냥 홈쇼핑 보다 보면 가격이 와 진짜 야, 이 기회가 아니면 못 갈 것 같은 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지? 그리고 눌러서 가는 거야. 가서 갔다 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 잘 갔다 오긴 했는데 역시 가격이 거짓말은 안 하더라.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격이 모든 게 아니야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면 이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또 자꾸 가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지금 모아놓은 내 예산에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간 거예요? 그냥 일단은 갔다 와. 그리고 또 그 모든 방송은 다 그 금액을 보여주면서 옆에 뭘 보여주냐면 6개월 무이자, 12개월 무이자 하면 얼마다. 우리가 흔히 인스톨먼트 이펙트라고 그래서 그 분할 효과. 그러니까 나눠서 가격을 보여주면 수용하는 소비자 심리가 있거든요. 심리학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걸 활용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게 하고 갔다 와서 갚게 하는 거야. 할부를 자꾸 긁으면요. 난 돈 쓴 것도 없는데 자꾸 카드값이 많이 나와. 이게 왜 그러냐? 할부가 자꾸 쌓이니까. 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기했던 3위인 주거비용 15% 이상과 해외여행 갔다 와서 할부로 갚는 습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죠.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특히 요즘에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은 나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자, 대망의 1위는요. 대망의 1위는 뭐냐? 김경필 멘토가 방송이나 그다음에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지나칠 정도로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게 가장 직장인들의 돈을 못 모으고 직장인들의 자산 형성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자신의 소득의 9개월 이상 되는 차량을 타는 겁니다. 자, 자신의 소득의 9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행위가 김경필 멘토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이야기, 경계해야 되는 거다. 월소득이겠죠? 네, 자, 제가 이번에 그 BMI 지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BMI 지수가 뭡니까? 여러분 그 포털에다가 BMI 지수라고 딱 치면은 내 몸무게하고 내 키를 딱 넣으면은 맞아. 당신 지금 체질량 지수가 뭐 정상인지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만든 BMI 지수는 차량에 대한 BMI 지수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차량 가격 있잖아요. 타는 차량 가격을 뭘로 나누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6개월치 월급으로 나누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월급 300이다. 그러면 내 6개월치 이 임금은 1800입니다. 근데 내가 1800만 원짜리 차를 타요. 그럼 1800 나누기 1800이면 1이죠, 1. 그럼 BMI 지수가 1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BMI 지수가 1.5 이하여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9개월치 정도 되는 차까지 타는 거는 제가 익스큐즈를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까지는 정상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왜? 그 정도 타면 자기 월소득의 유지비가 한 5에서 7% 이내로 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뭐 예를 들면 1.5가 넘는다든지 2가 된다든지 2.5가 된다든지 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확실한 건 내 연봉 1년치 연봉보다는 높으면 안 된다. 높으면 안 되죠.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2까지도 제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은 주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차가 또 필수죠. 대중교통이 이제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 2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 안 하면 좋은데 최대한 2까지는 정상으로 봐주지만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BMI 지수가 1.5. 자, 지금 뭐 여러분들 막 계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0만 원은 사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예를 300만 원으로 들었지만 300만 원 이하는 사지 말고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되시는 400, 500 여기서부터 차를 산다고 봤을 때 꼭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의 월소득의 9개월치 이상을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뭐냐? 뭐예요? 뭘 것 같습니까? 요즘에 차량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뭐 소나타에서 뭐 돈 맞아. 올랐을 뭐 왠지 독일 3사인가요? 뭐 그거는 늘 뭐 베스트셀러인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팔렸던 차의 평균 가격이 4,381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평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균이 4,381만 원이에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의 영향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바로 GV70 제네시스 현대차에서 나온 이 차가 가장 인기 있다고 해요. 이유를 알아봤는데 왜 이렇게 이 차가 인기 있나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벤츠나 BMW를 뽑으려고 했더니 타고는 싶은데 네. 카푸어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거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푸어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 그래서 아반떼나 소나타를 타고 싶진 않고 뭔가 조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간지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걸 타고 싶은데 GV80이나 뭐 G90처럼 크지도 않으면서 아담한 사이즈면서 만만해 보이는 차. 그게 바로 GV70이더라. 그래서 GV70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GV70의 지금 신차 가격이 가장 낮은 옵션으로 5,04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5,040만 원을 누가 가장 고민을 하느냐? 월급 400, 500인 직장인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영상 보시는 지금 우리 김작가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지금 급여가 400, 500인데 지금 차를 바꾸는데 GV70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유지비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 이 차를 뭐 있죠? 유지비가? 뭐 예를 들면 유지비 엄청 많죠. 주유비, 주차비, 차,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자동차세, 발레 파킹비, 범칙금. 그다음 범칙금도 가끔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네.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해요. 정말 아껴 타잖아요. 진짜 주말만 몰고 매일같이 안 타고 아껴 타면 한 55만 원 정도 이내로 탈 수 있어요. 유지비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기에 400, 500을 버는데 GV70을 뽑으면 한 달에 한 55만 원, 60만 원이면 아껴 타면 막 타면은 막 그렇게 안 됩니다. 훨씬 더 나오고요. 아껴 타면은 한 월 평균으로 보험료까지 해서 한 55만 원, 60만 원.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숨어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지비가 55에서 60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보험이나 중고차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적인 차량 잔존 가액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승용차나 외국 승용차나 승합차들에 대한 평균적인 감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5년 감가율이 우리나라 국산 승용차 같은 경우 63.2%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5,040만 원짜리 제네시스 GV70을 사면 5년 딱 타고 나면은 거의 65%가 그냥 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65% 금액을 60개월로 나눠 보니까 한 달에 52만 원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껴 타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유지비 55, 60에다가 감가가 무조건 5년 탄다고 봤을 때 한 달에 52만 원이면 100만 원이네. 합치면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0만 원을 계속 길바닥에 교통비로 물론 뭐 제네시스 70을 사면은 그걸로 누릴 수 있는 또 만족과 편리함이 물론 있죠. 네, 있는데 110만 원을 400, 500 버는 직장인이 매달 5년 내내 길바닥에 버리면서 과연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자산 형성을 하고 차를 사자 그리고 5년만 좀 참는 쪽으로 결정한 여러분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뽑고 보자 해서 뽑은 여러분과의 5년 후의 자산 차이는 얼마나 날까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금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1억 4,335만 원이 납니다. GV70을 산 나와 사지 않은 나의 5년 후의 자산 차이는 1억 4,335 거의 1억 5천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내가 110만 원을 길바닥에 매년 버리는 나와 110만 원을 계속 저축한 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 달에 220만 원이 나는 거잖아요. 220만 원에 5년 우리가 4% 정기적금으로 가입을 해도 그냥 가볍게 1억 4천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억지로 막 꾸역꾸역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렇다라는 겁니다.
10가지를 말씀을 들으니까 참 소득 대비 지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되게 너무 와닿는 게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이제 그분의 연봉이 한 1년에 한 10억 정도 돼요. 되게 높은 거죠. 그분이 자기 친구랑 술 먹다가 약간 좀 말다툼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친구는 연봉 한 5천인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이제 연봉 5천인 친구가 이제 어쨌든 뭔가 자기가 1년에 해외여행 한 번 정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뭐 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연봉 10억인 친구가 그걸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돈이 안 보이지라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너도 다 갔다 오잖아.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5천인 친구가 10억한테. 10억인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다고요? 이게 되게 문제인 게 10억인 사람은 그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써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그렇죠. 지출인 거고 사실 10억을 만들었던 건 어쨌든 그분이 뭐 자수성가였는데 본인이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마음속에서 제가 이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이지용 회장님하고 같은 모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항상 걸립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비싼 걸 써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마치 이제 내가 소득이 좀 낮을 때는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나도 다 똑같은 거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나는 나의 역량을 개발시켜서 소득을 높여야 되는 단계고 맞습니다. 지금 평생 누리지 말자가 아니라 나중에 내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하나씩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가 재밌는 게 위에 3가지와 밑에 7가지 중에서 참 재밌는 거는 밑에 7가지를 하면서 위에 3가지 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위에 3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밑에 7가지도 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게 제가 만나보니까 나머지 7가지는 하찮게 느껴지겠죠. 1, 2, 3을 하는데 밑에 7개 안 하겠냐고요. 내가 지금 차를 뽑아서 GV70을 타고 다니니까 한 달에 나는 이 GV70 뽑았으니까 너무 돈이 부담돼서 커피도 먹지 말고 택시도 타지 말고 뭐 옷도 사지 말고 그럴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이 제가 항상 마음속에서 저도 이제 막 꾸물꾸물 그런 생각이 올라와. 뭐 나도 뭐 차도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하고 집에 이상한 행동만 안 해도 돈은 모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저한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또 현금 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 하나일 텐데 현금 보유는 그러면 소득이나 자산 대비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한가요? 현금 보유 능력이라는 건 뭐 현금 얼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자산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2021년도까지 뭐 끝도 모를 정도로 올라가던 자산 가격이 2022년도부터 굉장히 급락을 했고 최근에는 뭐 부동산, 아파트나 주식도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2021년도에 비하면야 이제 조금 자산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보통은 과거에 보면 주식 시장은 언제 살아나느냐? 침체가 끝나갈 때쯤에 경기를 좀 선반영하면서 살아난다.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나서 뭐 나중에 후행한다든지 내지는 동행한다든지인데 최근에 이 여러분들 자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이제 막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주식 가격이 조금씩 꿈틀꿈틀대고 심지어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최근에는 조금 거래량도 늘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한두 개 정도 거래된 거지 거래량이 안 따라오니까 아직 대세 상승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월간으로 4,000건이 넘어가면서 이게 조금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자산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리가 여전히 높아요, 시장이. 그리고 아직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미리 1년 후, 2년 후를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산 시장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기적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스페큘레이션 사이컬러지라고 그러죠. 이게 투기적 심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뚝딱 심리예요. 뚝딱 심리. 뭔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뭔가 뚝딱 해버리고 싶은 심리?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2008년 이후에 너무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 오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투기적 성향이 강해졌다. 심지어는 금리를 이렇게 높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아니야 이거는 곧 꿈 깨면 이 현실은 다시 금리 낮아질 거야.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그 낮은 금리가 올 거야. 자꾸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밖엔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그랜섬 얼마 전에 그 경고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금융 불안 문제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상당히 만기들이 좀 많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새로운 차원의 위기가 없이 올해 연착륙을 할 수가 있을 거냐. 네.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증대되어 있는 자산 시장에 금융 불안 문제까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의미 있는 돈을 위험 자산으로 밀어넣지 말고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되도록이면 현금 확보, 저축에 조금 더 전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언제까지나 계속 현금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올해 하반기까지는 경기가 확실하게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확인하는 때까지는 네. 뭔가 저축이나 현금 확보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이제 뭐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거래량이 월 4천 건에 육박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뭔가 좀 살아난 거 아니냐, 이제 하락은 멈춘 거 아니냐.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더 추가적인 하락, 또 추세 하락, 또 뭐 이런 것들은 얘기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했었는데 거래량까지 요즘은 조금 따라주면서 이게 진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산 가격이라는 거를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게 2020년, 21년도에 왜 올라갔느냐 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상승하고 이제 2021년도가 여러분 경기가 상승이었거든요. 하락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어렵다고는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그 성장률은 4.1%가 나왔고 2021년도가 경기가 상승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원래 경기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금리 인하했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2020년, 21년도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산 가격이 사실은 유동성에 의해서 밀어 올려진 거지 않습니까?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냐? 그러면 너무 올라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올라가냐? 그럼 너무 오래 떨어지거나 오래 안 오르면 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사실은 2022년과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의 하락장의 기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최근의 아파트 거래의 내용을 보면 올해 이제 초에 특혜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이제 정부가 지원하면서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 9억 미만이다 그러면 5억까지는 뭐 소득 DSR 없이 그냥 이렇게 빌려주고 지금 이게 나온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39조 4천억이 목표인데요. 지금 3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낮은 이자로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좀 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네. 곧. 그러면 여전히 금리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가격은 금리와 경기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는 지금 분명히 높아요. 네. 그리고 경기도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 국면, 이제 침체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오를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수요자들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매물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뭐 특혜 보금자리론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고 여기서 거래량이 더 붙어서 이제 9월, 10월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에 가격을 밀어 올릴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하방 경직성은 좀 탄탄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지금의 가격대에서 더 막 하락한다라는 거는 멈췄다고 저는 보지만 지금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는 네. 이런 정도의 상승에서 더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4년도 말 최소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합으로 갈 거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올라서 아유 내가 그러길래 그냥 3개월 전에 살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시다가 네. 연착륙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대세 상승까지 보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9년까지 올라간 가격은 정상 가격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이 2019년까지는 그 전에 소득 증가를 반영한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그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2020년, 21년도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승. 오르면 안 되는데? 왜냐면 2019년까지 충분히 올라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땐 보합으로 가든지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20년, 21년도는 오르지 말아야 될 것이 유동성에 의해서 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26.6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하세요. 126.6.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019년 4분기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26.6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2019년까지 올라간 가격은 정상 가격이고 그 이유는 약간은 사실은 거품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현재 얼마냐 봤더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22년 3분기에 214.6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냐면 최근에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175.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2019년에 126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물론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이제 후행 지표로 자료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텀을 두고 이제 보게 되는데 현재 가격도 여전히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세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은 조금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는 아마 보합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은 보고 있고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위기설이라든지 금융불안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실제로 매수에 나서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이 우리 김작가 TV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식 시장은 굉장히 거품이 좀 과다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주식의 가격을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가 순이익 비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퍼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퍼 얘기를 하시면 이제는 시대가 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물론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원래 자산 가격이라는 게 세 가지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 수익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미래의 기대감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주가, 지금의 자산 가격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에 금리가 높고 성장률이 높을 때는 당연히 중요한 게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률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현금 흐름의 안정성 내지는 미래의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퍼는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0.2%까지 낮췄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0.5%였는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낮은 금리로 10년 이상을 오는 시기가 다시 오지 않는 한은 그 시기가 만약에 계속 온다면 당연히 뭐 퍼가 20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돼도 그런 주식을 사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금리는 다시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퍼가 207이고요. 에코프로가 81이고요. 테슬라가 72인데 이것도 최근에 좀 낮아진 게 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퍼라는 것이 과거보다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라는 거는 맞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주가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 순이익을 207년치를 모아야 지금 주가 원금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알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니까 그거에 올라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랜썸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슈퍼 버블의 초입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경제적인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딱 가해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스피커들의 이야기는 자칫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화해가지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집 사야 되냐? 그러면 아니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지금 주식 사야 되냐? 그러면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걸 걸러서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그대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스피커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어쨌든 정상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207 정도가 나오는데 네. 주당 순이익의 207배가 주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엔비디아의 그 포텐이 터져가지고 영업이익이 2배가 늘었다. 이거 엄청난 뉴스거든요. 영업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그냥 막 단박에 2배가 올랐다. 이런 일이 사실 시장에서 발생되기는 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 세상에 없던 무슨 바이오 신약 개발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도 퍼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조금 저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보통 법칙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하락할 때는 성장주, 상승할 때는 가치주 뭐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경기 침체가 좀 무르익어서 경기가 다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때 오히려 이런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뭐 먹는 거는 좀 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가치주에 조금 더 지금 시기는 조금 이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뭐 제가 주식에 전문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조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비싼 감이 있다. 네. 자, 아파트 가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책들 같은 거 보면 아파트 대한민국의 집값은 뭐 네. 지방의 일부 도시 빼고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도시는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주로 이제 통화량 얘기하잖아요. 네. 통화량은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통화량도 계속 풀리면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과 통화량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가격의 단기적 변수는 금리와 경기와 수급입니다. 그렇죠. 네, 요 세 가지인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 단기적 변수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가 싸게 사야 되니까 언제가 바닥이냐. 그러니까 경기, 금리, 수급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산 사람들은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샀는데 뭐 다음 달에 얼마 오를까 이거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그래도 여기에 이자 내고 이제 거주를 하는데 한 10년, 15년 후에 이게 과연 얼마나 올라줄 거냐.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것이고 장기적인 변수는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특히 이제 아파트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얼마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량은요. 3,785조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3,785조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더한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머니라는 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화량을 흔히 얘기할 때 M2라고 해야 되는데 M2가 뭐냐면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당장 해약해서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얼마냐. 이런 건데 이게 재밌는 게 2,000조를 언제 돌파했냐면 2014년도에 돌파했습니다. 2014년도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얼마냐면 몇 년 전이죠? 9년 정도 됐네. 9년 전에 2,000조를 돌파했는데 지금 3,785조, 곧 4,000조예요. 자, 이걸 보면 야, 이게 속도가 대단하다. 왜냐하면 2014년이 우리나라가 통계를 한국은행이 작성한 지가 60년이 되는 해인데 60년 만에 2,000조 됐는데 그 이후 9년 만에 4,000조가 가까이 되고 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통화량이 조금 줄었던 달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통화량과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2004년부터 2021년도까지 통화량과 음마아파트 가격을 제가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기간 2004년부터 2021년도 사이에 통화량 증가와 음마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보니까 통화량이 같은 시기에 385%가 증가했고요. 음마아파트는 37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통화량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아파트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 얘기도 하시고 인구 감소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아까 우리 작가님이 뭐 대도시라든지 이런 광역도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집값이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주셨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상대 가치라 그러잖아요. 재테크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올라도 길 건너 아파트가 1억 오르면 우리 아파트 5천만 원 떨어진 거니까 상대 가치로 봤을 때의 주택 가격은 과거보다는 하락할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면 제가 1990년대부터 인구 감소 부동산 폭락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그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인구 감소, 부동산 폭락. 그게 몇 년 된 거냐면 그러면 지금 거의 한 35년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뭐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 하락은 있었으나 뭐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가구 감소하니까 주택 가격이 감소한다는 건 맞는데 이게 실제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사실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래서 상대 가치는 주택 가격은 감소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아파트를 보자 이거죠. 제가 이제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주택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1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 통계는 국토교통부 202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적인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거는 요게 이제 2021년도 자료니까 뭐 지금은 요거보다는 조금 늘어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전국에 그러면 2,100만 채 집이 있는데 수도권에는 지금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0.4%가 수도권에 산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딱 절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도권의 아파트 중에서 수도권의 집이 얼마나 있느냐? 수도권의 집은요, 1,053만 채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2021년도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1,053만 채. 여러분 이 정도는 숫자를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숫자 감각에. 자, 수도권은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하냐면 서울, 경기, 인천. 요 세 곳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1,053만 채의 주택 중에 놀랍게도 아파트가 정확하게 60%입니다. 정확하게 60%.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채, 수도권에 10채 아파트 집이 있는데 이 중에 6개만 아파트고 4개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고 더 적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는데 인천이 제일 높은 67%, 경기도가 63%인데 제가 지금 이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서울은요 52%가 아파트입니다. 저 생각보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서울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가 전체 주택수에서 비중이 52%밖에 안 된다. 그러게요. 제가 그 비행기 탈 일은 제주도 갔다 왔을 때밖에 없는데 제주도 여러분 타고 이렇게 오시다 보면 김포공항 내릴 때 되면 이제 막 짐 챙기고 막 주섬주섬 하다가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목동을 지나가거든요. 아파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동과 강서구를 지나갈 때 보면은 아파트도 많지만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주택들이 있어요. 서울은 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52%고 앞으로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계속 열심히 공급을 한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경기도나 인천만큼 60% 70%로 가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뭐 뚝딱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2%라고 하는 아파트의 희소성. 자, 왜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뉴스를 장식하는 사회 뉴스 중에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유독 칼부림 사건이 많아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안전사고들이 나오는지 뭐 나가기가 불안하다. 바깥을 이럴 정도인데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의식입니다. 이 안전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녀의 안전. 그렇죠.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성의 안전. 그 다음에 나도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안전으로 봤을 때 100% 그럼 아파트가 모든 걸 안전을 지켜준다는 건 아니지만 이 치안에 있어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집 앞 문 앞까지 오는 동안에 도로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지 뭐 골목길 같은 그런 외진 곳을 안 통과하고도 온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 차를 세워놓는 문제도 뭐 골목길에 세워놓으면 누가 긁고 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런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있는 것은 10채 중에 주택 중에 5개만이 아파트라는 얘기가 뭘 의미하겠느냐. 결국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주택에 대한 상대 가치야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50년, 60년, 70년 되면이야 당연히 상대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분간 공급이 그렇게 뭐 빵 찍어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당연히 상대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재테크는 바로 아파트. 내 소득에 맞는 네. 최근에 또 가격이 또 많이 조정이 이루어졌으니 네. 얼마나 좋은 찬스냐. 뭐 당장 내일 모레 가서 집을 보고 사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차곡차곡 준비하셔서 본인에 걸맞는 소득 수준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어도 다시 월급 대비해서는 비싸죠. 굉장히 많이 비싼 그럼요. 편인데 평범한 직장인분들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만약에 네. 공감을 하신다면 아 진짜 듣고 보니까 맞다. 정말 우린 대한민국은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도 아니고 원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안전자산이 있겠습니까? 버는 족족 다 금과 달러로 바꿔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건 역시 주택밖에 없고 네. 그중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를 사고는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월급을 받으니 뭐 모아봐야 뭐 몇천만 원밖에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산다는 건 기존의 검증된 입지의 아파트는 워낙 비싸요. 낡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주목받는 게 청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2년 전에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가점제보다는 추첨제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24년, 25년도에도 일반 분양 추첨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추첨제라는 게 20대, 30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점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미분양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보시면 이 지금 아직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게 좀 서울 수도권의 경기권에 굉장히 좀 인기 입지에서 나오는 정비 사업에서 일반 분양이나 뭐 이런 네. 택지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경기도 외곽이다 조금 이러면 일단 미분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입지 싸움인 거지 입지 싸움. 그러니까 입지가 조금만 괜찮으면 경쟁률이 너무 높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은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넣기만 하면 당첨될 확률이 있는 곳을 넣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낙첨이 한 20번 된다는 각오로 경쟁률이 있는 곳을 넣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돈이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하려면 기존 아파트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준다 그래도 결국은 내가 당첨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에 나눠서 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20번 정도는 낙첨된다라는 각오로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청약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입지를 보는 눈을 키워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지를 보는 눈을 키워라. 그럼 입지를 어떻게 보는 눈을 키울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 입지를 보는 눈을 키우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림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에서 검색을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사이이면서 10년에서 15년 된 아파트면서 가격은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다. 되잖아요. 쫙 뽑아보세요. 그 뽑아본 아파트를 임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장은 가보는 임장이 아니라 사이버 임장을 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다 가보냐 이거. 사이버 임장을 하는 거야. 자, 사이버 임장을 할 때 자 어떻게 하느냐. 위치를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치안입니다. 치안. 얼마나 주변에 위해 시설이나 어떤 뭐 혐오 시설이나 네. 뭐 이런 어떤 시설이 있느냐. 치안이 어떠냐. 근데 치안을 꼭 가봐야 합니까? 지도를 보면 로드뷰도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응,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학원이에요. 학원.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네. 좋은 위치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과 고속도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치안. 두 번째는 뭐죠? 학원. 학원입니다. 학원. 옛날에는 학군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학군이라고 안 하고 네. 학원입니다. 그다음에 사교육을 시키기가 좋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통. 교통과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대중교통이고요. 교통은 일자리로의 접근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는 놀러 갈 때 얼마나 지방으로 빨리 갈 수 있냐. 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 자연 환경은 대한민국의 자연 환경이라는 게 녹지인데 네. 녹지라는 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뒤에 산이 있으니까 모기도 없고 공기도 너무 좋다 그러는데 산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위험한. 대한민국에서는 산 그러면 구릉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구릉지에 집이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산은 아무리 공기가 좋고 그래도 일단은 점수가 높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과 공원입니다. 워터 앤 파크.
물과 공원. 자, 그러면 물이 있든지 공원이 있든지 아니면 물, 공원이 같이 있으면 진짜 프리미엄이 되는데 지금 네 가지 중에 잘 보세요. 치안,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물과 공원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물까지 있어. 그러면 그게 슈퍼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압구정, 반포, 청담 이런 데 잘 보시면 1, 2, 3 완벽하죠? 근데 한강공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치동, 개포동, 도곡동 이런 데 어때요? 이 1, 2, 3이 완벽한데 양재천이 있잖아요. 양재천.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네 가지의 임장을 여러분이 10개를 뽑은 아까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내가 가격대도 비슷하고 평형대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하게 줬으면 매매가는 비슷할 거란 말이지. 그럼 걔네들을 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매겨.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나오죠. 자, 나왔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네. 자, 여러분이 1등 준 아파트와 여러분들이 점수로 10등 준 아파트의 전세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등을 준 아파트의 전세가가 그 10개 중에 한 2, 3등, 1, 2등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임장을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점수 1등을 줬는데 전세가가 그 10개 중에 한 5등이더라. 그럼 여러분은 임장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세는 사는 곳의 가치니까. 그렇죠. 사는 곳의 가치는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전세가에 반영이 되니까 제가 이 연습을 왜 하라 그러냐면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아, 이래서 비싸고 이래서 싸구나라는 걸 딱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이제 딱 청약이 나왔을 때 딱 여러분들이 입지를 보면서 이 가격이면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된다. 내가 안 돼서 문제지 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딱 보면 이 청약은 아, 이거는 비싸다. 이건 절대 이 가격에 당첨되면 안 된다. 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장 연습을 하신 다음에 20번이 낙첨되더라도 청약에 집중을 하셔라. 24, 25년도에 쏟아지는 서울 수도권의 일반 분양 추첨제 물량에 도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청약이든 어쨌든 부동산을 살려면 결국엔 돈이 있어야 그렇죠. 하는 거일 텐데 네. 내 집 마련 위한 직장인 저축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할 때 적절한 대출 및 이자 금액은 네.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것도 그냥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으니까 개별적인 상황까지 다 반영을 하기는 어렵죠. 일단 돈을 저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식에서 좀 터트려가지고 집을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에서 터트리게 되면 집을 안 삽니다. 왜냐면 주식에서 터졌는데 집을 왜 사요? 또 주식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신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일단 집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는 정기, 강제, 선저축을 해라. 자, 세 가지입니다. 정기저축, 강제저축, 선저축을 해라. 이게 돼야만이 예측 가능한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정기저축, 그러니까 자유적금 하지 마시고 정기적금 하시고 강제저축 뭐예요? 자동이체로 그냥 내가 부지불식간에 몰라도 빠져나가게 하시고 선저축은 뭐예요? 다 쓸 거 쓰고 이만큼 남네? 그래서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 먼저 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지 내가 1년 후에 얼마 되고 2년 후에 얼마 되고 3년 후에는 얼마 될 거다라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25년 말쯤에 이 정도 가격대는 이 정도 평형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하자라는 계획이 나오지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식이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면 청약하고 안 나오면 못하네? 이러면 이게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애매한 우리 사회초년생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1억 만들기부터 시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1억 만들기 저축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4가지 방법 지금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1억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5년에 1억 만들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5년에 1억 만들기. 그러면 5년에 1억 만들려면 한 달에 얼마 내야 되냐? 여러분, 지금 금리로 한 달에 153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153만 원. 꽤 많이 넣어야 되네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좌절을 하는 거야. 내가 153만 원을 어떻게 저축하냐? 이래서 이제 좌절을 하는 거야. 야, 요즘 같은 세상에 1억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5년 동안 한 달에 153만 원 넣어야 돼. 5년을 꼬박 넣어야만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큰 돈이네. 그죠. 그러면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근데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년에 살림이 확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153만 원 하는 게 힘든데 내년에는 어때요? 월급이 10만 원이라도 오르면 그 10만 원은 저축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153만 원 저축하니까 20만 원 정도는 또 생활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일관되게 하되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이 방법이 너무 무리라고 하면 다음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5% 증액형 저축입니다. 자, 이건 뭐냐? 첫 해에 140만 원만 하는 거야. 아까보다 훨씬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153이 조금 무리다 그럼 140만 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7만 원짜리 적금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왜냐면 140만 원 1년 하고 그 다음 해에도 140은 해야 되겠지만 7만 원짜리 하나만, 솔직히 7만 원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만 더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해 140만 원 하고 네. 그 다음에는 147을 하고 네. 그 다음엔 154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5년간 하는 동안 매년 7만 원씩만 증액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래도 역시 1억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더 와닿습니까? 나 153을 그냥 5년 내내 할 건지 아니면 140으로 부담 없이 시작한 다음에 7만 원을 증액할 건지. 자, 근데 140도 부담스럽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 증액형 저축을 하면 돼요. 10% 증액형 저축은 얼마냐? 첫 해 128만 원을 저축합니다. 네. 야, 이건 굉장히 좀 아까보다는 훨씬 좀 부담 없잖아. 153보다는 훨씬 좀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조금 128로 시작은 할 수는 있는데 매년 12만 8천 원짜리 적금을 하나씩 더 해야 돼. 그러니까 128만 원 하고 그 다음에 12.8만 원짜리를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후반부에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더 15% 증액형인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은 내가 월세 부담이 있어서 좀 돈이 안 나가는데 한 1, 2년 후에는 내가 급여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뭔가 조금 지금 당장은 내가 1억 만들기 저축 못 하는데 한 1, 2년만 지나면 나는 그래도 한 150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이 일단 시작하기는 좋은 저축이거든요. 119만 원만 하면 됩니다. 첫 해 119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18만 원씩만 증액을 하고 나머지 4년을 가면 또 1억이 된다. 자, 제가 이게 4가지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라도 좀 시작은 해보자. 왜 그러냐면 시작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일단 1년 지나고 나면 야, 그래도 내가 시작했는데 나머지 3년, 4년만 좀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통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에 2천이라도 모으면 맞아요. 든든합니다. 일단 딱 보이면은 일단 내가 이왕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법 정기저축, 강제저축, 선저축을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내 집 마련할 때 적절한 대출이랑 이자 금액은요? 요거는 이제 사실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사실 저는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언제 멈출 거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어쨌든 멈출 겁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 멈추면 일단 멈춘다 그랬지 내린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도 일단 시장은 멈췄다는 행동 자체가 이제 머지않아 내린다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산시장은 먼저 꿈틀꿈틀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나 경제지표 나오는 거나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지표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애초에 이 통화정책을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당분간 멈추더라도 그 멈춘 높은 금리로 최소 1년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앞으로 산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해도 시장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실제 대출 이자를 낸다면 여전히 4%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대라면 저는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소득의 25% 이상 원리금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그 25%가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00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내 월급의 25% 이상이 원금과 이자로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25% 이상 원금과 이자로 나간다라고 하면 좀 무리한 대출을 받은 거다. 4% 하에서는. 금리가 뭐 더 낮아지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 정도보다 더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정도의 수준의 대출은 안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직장인들이 부지불식간에 비정상인데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활하는 10가지 잘못된 소비 습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7가지는 하셔도 돼요. 뭐 안 하면 좋은데 뭐 하셔도 집 사는 거나 문제 없어. 근데 1번, 2번, 3번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득의 9개월 이상 되는 차 안 타고요. 네. 최소한 내 지금 주거 비용 직주 근접을 해서 무리하게 15% 이상 안 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같은 거를 제발 계획해서 가지 않고 갔다 오고 나서 갚는 습관. 이 세 가지만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은 지금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1년도에 뭐 정말 집값이 꼭대기로 가 있을 때 네. 집을 사셨던 분들 중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집은 그 당시 가격치고는 높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금매로, 그 당시 금매로 사셨는데 대출이 많은 경우. 너무 괴로워요.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집은 굉장히 그 당시에 꼭대기 가 있을 때 아주 그냥 꼭대기에 꼭지에서 샀는데 거의 내 돈 주고 사서 대출이 얼마 안 돼. 이런 경우 있거든요. 다르겠죠. 자, 근데 둘 다 지금 힘든 건 맞아요. 왜냐하면 1번의 경우는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고, 네. 2번의 경우는 대출 이자는 적게 나가지만 도대체 이 높은 가격에 사버렸으니 이걸 회복하려면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 1, 2번이 다 해당되는 거야. 꼭대기에 샀는데 대출까지 너무 땡기상. 최악의 영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영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몸테크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거주하시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내가 손실을 손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네. 감수하고 뭐 팔아버리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몸테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의 그 집을 거주하신다는 거는 사실 너무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집을 처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뭐 좀 외곽이나 굉장히 더 작은 데로 몸테크를 좀 하셔서 그 어떤 뭐 이자를 좀 줄인다든지 네. 좀 새로운 국면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앉아서 계속 고민만 하고 세월만 그냥 가기를 기다리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021년도 꼭대기 가격에 샀으면서 이자까지 부담스럽다면 금리 낮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2021년도, 20년도에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강의가 뭐 없었죠.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서울에 집을 뭐 팔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반전세 주고 경기도 외곽으로 지금 이사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받는 월세 받아서 거기 가서 월세를 내도 돈이 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한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년 넘게 이제 이사해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데 뭐 주거의 만족도도 좋고요. 물론 언젠가는 다시 이제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렇게 그 당시에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몸테크를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적용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네. 할 수 없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좀 돌파를 하는 시도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면 좀 지금 좀 집값이 좀 떨어진 시점이니까 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 글쎄 뭐 이거는 뭐 개별성이 굉장히 좀 다양한 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주택이면서 내 집 마련을 했다. 근데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대출을 줄이는 저축을 원금 상환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 아파트 마련, 내 집 마련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대출도 거의 없다. 라고 한다면 남는 잉여소득을 다 소비하시면 안 되고 네. 그 잉여소득을 좀 모아서 뭔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네. 각종 그 규제를 다 풀었고 그리고 뭐 2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중과세 이런 것도 거의 다 풀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을 하나 정도 뭐 여유가 있다면 더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아파트가 좀 미래에 희소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라는 건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그 최고 자산과 최하의 자산의 표준 편차가 좀 좁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상위 자산이 상승률은 조금 높은 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억 버는 친구와 5천만 원 버는 친구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계 소비 성향이 체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 번 걸 다 쓰질 못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비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자꾸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1주택자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다 갚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방법이죠. 이 집을 팔고 조금 대출을 약간 레버리지를 써서
원금과 이자를 내면서 조금 더 상위 입지로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될 수가 있다. 아니면 뭐 새롭게 임대용 주택을 하나 더 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상위 입지로 갈아탈 때는 경기가 하락할 때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막 상승할 때는 소위 하위 입지가 좀 더 빨리 오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법칙인데 부동산 시장에 경기가 하락할 때는 상위 입지하고 하위 입지 중에서 상위 입지가 좀 더 빨리 올라요. 네. 그리고 상승할 때는 하위 입지가 빨리 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경기가 좀 최근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상위 입지로 갈아타는 분들한테는 시장을 잘 관찰해 보면은 좀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후 준비 굉장히 관심이 요즘에 워낙 100세 시대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살아남아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노후 준비, 그 준비를 가장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30대 이때 갖고 있는 금융 자산으로 노후가 결정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언론에서 아마 네. 최소 얼마 있어야지 이미 30대 때 결정이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네. 뭐 사실은 그걸 쓰신 분이 어떤 취지로 그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조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노후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현금 흐름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자산이 성공해가지고 노후 준비가 되던 거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부모님 세대나 가능했던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재테크는 정말 거들 뿐 네. 재테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숙해질수록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부각이 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한마디로 경기는 계속 불황인데도 물가가 높은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물가가 세 군데에서 와요. 첫 번째 자산이 비싸지고 네. 두 번째는 재화나 서비스가 비싸지고 그 다음에 임금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물가가 올라간 다음에 올려주는 거니까 뭐 실제로는 실질 임금이 그렇게까지 빨리 안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내가 텃밭 일구면서 자연인처럼 내가 먹는 모든 거를 조달하고 생활한다면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생활한다면 어떤 모든 서비스나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사야죠. 내가 만약에 은퇴해서 국민연금 나오는 거와 그다음에 내가 약간 모아놓은 자산에서 또는 뭐 예금에서 돈을 꽃감 빼듯이 빼서 생활하면서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이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것도 자칫 10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여명이 95세 정도 되거든요. 평균 기대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주 뛰어나게 건강하지 않아도 평균적인 건강만 유지해도 그냥 95세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조금만 운 나빠서 더 건강하면 그냥 100세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50대, 60대 때 경제활동을 놓고 내가 더 이상 일 안 하겠다. 자산에 내가 모아놓은 자산과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겠다? 저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겠지만 진짜 어렵겠지만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을 준비하셔야 돼요.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을 준비하는 학원 뭐 이런 거 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진짜. 왜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몇 년 걸리냐면 10년 걸려요. 10년. 지금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10년 정도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10년, 15년을 즐겁고 재밌게 활동하고 사회활동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지. 어느 날 딱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과 관련된 어디 뭐 직장 없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자꾸 소득이 높은 일 뭐가 없나라고 접근하니까 일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물론 좋죠. 아니 정말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직장 그만두고 나왔는데 나를 뭐 굉장히 높은 연봉에 누가 모셔가겠다고 하면 그건 너무 땡큐인데 그건 정말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에요. 왜? 돈을 안 벌어도 돼요. 제가 왜 돈을 안 벌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돈 안 벌어도 되냐? 안 벌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갔는데 이제 퇴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그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즐겁게 나가서 사회활동할 수 있는 곳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슬로우 워킹, 사회 봉사가 됐든 뭐 갈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라는 거야. 대신 소득은 없어도 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여러분 부담을 하나 덜어드렸죠. 소득 없어도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좀 즐겁게 재밌게 뭔가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은 뭐가 있을까? 근데 진짜 소득이 없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계속 소득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월화수를 제가 워라벨보다 월에벨을 얘기했잖아요. 워크를 3일을 하면 나머지 4일의 레저가 너무 행복한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계속 레저를 하잖아요. 그 레저가 지겨워.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돈은 못 벌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좋은 점이 뭐냐면 생활비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보다는 월화수에 어딘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봉사를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시간은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게 바로 소득 효과죠.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월화수 정도를 하는데 진짜 소득이 하나도 없을까요?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생기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리타이어먼트라 그러면 굉장히 축하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축하해 주냐 그랬더니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갈아타는 이벤트니까 축하를 해준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리타이어먼트 그러면 그냥 밀려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10년 설계를 해서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년간은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소득도 증가하고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지. 50, 60대 하던 일 그만두고 나와서 그냥 아껴 쓰면 되지 뭐. 그냥 집에서 어디 안 나가고 넷플릭스만 보면 되지 뭐 하면서 노후 생활을 시작하시면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거냐라는 얘기는 뭐 제가 앞서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사실 중언부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빼고 노후 준비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10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제발 돈을 조금 벌더라도 난 너무너무 거기 나가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일을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노후 준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이라면 노후 준비는 한 마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뭐 빠르면 좋겠지만 40대 때부터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내가 나중에 이제 회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퇴직했을 때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낼 것인지. 보통 우리가 뭐 3W라고 하는데 뭐 where, who, what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이냐. 이것들을 좀 구체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컨드 라이프를 설계를 하셔야 된다. 자산에서 나오는 자산 수익으로만 생활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건물주든지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다면이야 뭐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받아들이시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더 수치적으로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적당한 건지, 그다음에 자금이 아니라면 이제 생활비, 은퇴 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은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현재 가치입니다. 물론 항상 그 물가가 감안되어 있는 현재 화폐 가치로 지금 쓰시는 생활비에서 지금 쓰시는 한 달 생활비 있죠? 자, 거기서 노후에 안 나가는 비용은 교육비 안 나갑니다. 그렇죠. 교육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 안 나갑니다. 뭐 안 나갈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일단 두 가지를 빼세요. 그럼 뭘 빼냐면 지금의 생활비에서 교육비 그리고 대출 이자. 빠졌죠? 자, 빠지고 남은 거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그 생활비가 순생활비예요, 순생활비. 자, 그 순생활비 현재 가치죠? 자, 그 현재 가치의 2.5배 정도 듭니다. 2.5배. 왜 그러냐면 지금보다 여가 생활이 2.5배가 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5배 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처럼 외식시키고 지금처럼 해외여행 다니고 지금처럼 문화생활하고 지금처럼 운동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돈 쓰시잖아요. 쇼핑하시잖아요. 2.5배 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노후에는 안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줄인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줄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최소 2배는 든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2배. 그러니까 순생활비에 곱하기 2 나오셨죠, 금액? 자, 그 금액이 현재 화폐 가치로 죽을 때까지 매달 통장에 찍혀야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일 안 하고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재테크 해놓은 걸로 대충 꽃감 빼먹듯이 예금 해놓은 걸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다라는 거죠. 그럼 걱정 없는 노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런 돈 말고는 또 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네.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취미나 운동이나 레저일 수도 있지만 조금 사회에 뭔가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일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내가 막 운동하고 취미하고 레저를 즐기는 거는 그냥 100% 소비잖아요. 물론 그것도 자아실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75세까지는 100세 시대니까 옛날엔 75세 그러면 뭐 거의 이제 75세 80세면 평균 수명이 그 정도였으니까 네. 그때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사회 봉사를 하냐 네. 그냥 뭐 편안하게 여가를 즐겨야지 이렇게 됐지만 네. 이제 진짜 100세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75세까지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필요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 그럼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면 돈도 어느 정도는 생길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네.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나이가 드신 분들 은퇴 후에 투자할 때 또 잘못 투자해서 뭐 큰 돈 잃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은퇴 후 투자할 때 어렵게 몸 큰 돈 잃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투자라는 것이 실패했을 때 복구가 가능하냐라고 보면 이제 아무래도 60, 70 이후에 투자가 실패가 되면 복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요즘 최근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도 뭐 투자 실패하면 당연히 뭐 복구가 어렵다고 말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젊은이들은 시간이라는 게 또 남아 있는데 60, 70 넘어서 이렇게 투자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정말 복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투자의 위험 자산에 대한 누구나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에서 가장 정설이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지 않습니까? 리스크하고 리턴이 교환되는 거기 때문에 노후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재테크는 다 시간과 노력과 땀의 결과로 이루어야지 뚝딱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사기를 자꾸 당하게 돼요. 왜냐면 노후에는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막 내가 돈은 없고 막 급해. 빨리 돈을 불리고 뭔가 뚝딱 만들어내고 싶은 심리가 있으면 자꾸 귀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팔랑팔랑 얇아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기당하신 어르신들이 많나 봤더니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왜 고수익의 유혹에 빠졌느냐 보면 물론 그 사기를 친 놈이 나쁜 놈이지만 그렇죠. 사기 친 놈이 나쁜 놈이다라는 욕도 우리가 하지만 사실 자기를 돌아봤을 땐 내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았을까? 마음속에 뭔가 투기적 성향이 뭔가 단시간 내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는데 그냥 뚝딱하고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걸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그래서 시장에 너무 이런 그 투기적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모 증권회사는 브랜드명 자체가 뚝딱이더라고요. 무슨 모 증권인데 뚝딱 증권. 그 뚝딱이라는 게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뚝딱해서 뭔가 만들어낸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사실 나이를 먹어서는 위험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반성을 해보세요. 돈을 많이 못 모았다는 거야. 돈이 지금 자본이 적으니까 자꾸 뭔가를 뚝딱 하려고 그러죠. 투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차곡차곡 돈을 잘 모아서 준비를 해왔다면 투자를 하더라도 내 전체 자산에서 뭐 10%, 20% 그 정도 좀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는 정도를 투자할 텐데 막 내 전 재산을 막 70%, 80%를 막 투자를 끌고 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본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후에는 적어도 10%, 20% 이상 내 자산에 부분을 위험 자산으로 넣는 행동은 안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행했던 키워드가 뭐 욜로족이라든가 카푸어족 같은 것 그런 단어들이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현재 내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지금의 내 가치관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5년 전에만 해도, 그다음에 10년 전에만 해도, 그다음에 지금은 또 5년 후에, 10년 후에가 지금의 내 결정과 너무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욜로라든가 카푸어조 같이 이제 지금의 행복을 추구한 분들이 저는 아무래도 지금의 행복을 좀 추구하다 보면 지금 나중에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 미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정말 노후에는 정말 크나큰 위험을 저는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을 즐기면서 그런 자산 관리까지 잘 하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욜로를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아닌 분들 얼마나 좀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김작가 TV를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저는 관찰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뭐 미래에 내가 더 낫지 않은 사람, 더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자, 누구나 다 미래에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사람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러분, 나는 과연 미래에 더 나은 나를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처럼 지금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이 드신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동을 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과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뭐 본질적인 건 당연히 전자인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지금의 행동이고 그 행동이 미래의 내 노후를 지켜주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도 아주 냉철한 말씀해 주신 우리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소비를 덜하게 되고 소비를 덜하게 돼서 대한민국 기업이 힘들어지고 기업이 힘들어져서 경기 침체가 네.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네. 라는 뭐, 농담도 하고 많은 분들이 뭐 나라 경제를 걱정해서 소비를 하신다 그러는데 나라 경제보다 내 스스로의 경제를 먼저 하시기를 꼭 네,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게에 좀 전략, 좀 지나친 소비를 좀 줄이셔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재테크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좀 여러분의 자산도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